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바로 현대 미디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이 뉴스와 정보의 세계가 사실은 증기기관과 잉크, 그리고 엄청난 야망으로 들끓었던 한 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 흥미진진한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19세기 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런던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 파리에 전해지려면 며칠이 꼬박 걸렸고요. 바다 건너 미국까지 가려면 몇 주고 몇 달이고 걸렸습니다. 정보라는 건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 누리는 사치품이었고 그 속도는 가장 빠른 말이나 배의 속도를 넘어설 수가 없었죠. 그런데 1814년 11월 29일 런던 더 타임즈의 사주가 자기 인쇄공들에게 이 한마디를 던졌을 때 말 그대로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정보가 인간이나 동물의 힘에 묶여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바로 이 증기인쇄기라는 기술 하나가 정보가 만들어지고 퍼져나가고 심지어 소유되는 방식까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술 하나가 어떻게 현대 미디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제국을 움직인 심장, 바로 그 엔진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인간의 힘이 기계의 힘으로 대체되었는지 그 핵심부터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구텐베르크 시대에는 1시간에 고작 40장 정도 찍었어요. 그러다가 철제 인쇄기가 나오면서 한 250장까지 늘어납니다. 이것도 꽤 괜찮은 발전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프리드리히 쾨이 증기프레스가 등장하자마자 시간당 1100장으로 그냥 폭발해버리죠. 그리고 몇십 년 뒤에 나온 회전식 윤전기는요, 세상에 시간당 2만 장 이상을 찍어냅니다. 이건 그냥 발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퀀텀 점프, 차원이 다른 도약이었던 겁니다. 이 첫 증기 인쇄기 도입 과정은요, 진짜 한편의 첩보 영화 같았어요. 더 타임즈는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던 인쇄공들이 기계를 부술까봐 이걸 전부 비밀리에 설치하고 밤새도록 신문을 찍어냈습니다. 기술 혁신과 노동자의 충돌, 그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 신문이 이미 다 인쇄됐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인쇄공들은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요. 이렇게 기술이 폭발하니까 곧바로 사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쇄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 신문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독자층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도표가 그 연쇄 반응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신문값이 1페니, 동전 하나 가격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문은 꿈도 못 꾸던 노동자 계층이 새로운 독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십만, 수백만의 새로운 독자가 생겼으니 지면을 채울 컨텐츠가 미친 듯이 필요해진 거죠. 이 엄청난 수요를 대체 누가 어떻게 채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엄청난 콘텐츠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뉴스 통신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입니다. 폴 율리우스 로이터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깔린 전신망을 이용해서 가장 빨리 소식을 모으고 그걸 신문사에 되팔기 시작한 거죠. 이들에게 뉴스는 그냥 공공재가 아니었어요. 신선도가 생명인 아주 비싼 상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곧 거대한 카르텔을 만듭니다. 링컨비네이션이라고 불렸는데요. 말 그대로 로이터, 아바스, 볼프 이 세 개의 통신사가 전 세계를 쪼개서 나눠 가진 거예요. 예를 들면 아시아 소식은 해적 케이블을 장악한 로이터가 독점하고 남유럽 소식은 아바스가 독점하는 식이었죠. 이게 바로 전 세계의 정보 흐름을 틀어준 최초의 글로벌 미디어 제국의 탄생이었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돈이 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이거 대체 누구 거야? 이 질문은 곧 법정으로 향했고 뉴스가 과연 재산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법이 기술의 속도를 얼마나 힘겹게 쫓아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책을 기준으로 만든 저작권법으로 신문을 다루려니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다가 점차 정보 수집에 들어간 노력, 즉 이마의 땀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실과 그 사실을 담은 표현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1918년에 등장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연설했다. 이 사실 자체는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보도할 수 있죠. 이게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기 위해 기자를 보내고 비싼 전신망을 사용한 그 통신사의 노력과 투자는요, 그건 보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법원이 바로 그 최초라는 시간의 가치, 그 자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뉴스 독트린의 핵심이에요. 정말 혁신적이었죠. 자, 지금까지는 기술과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제국의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과 그 제국의 맨 밑바닥을 지탱했던 사람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제국의 빛과 그림자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19세기 말 뉴욕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바로 조셉 퓰리처와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두 미디어 거물의 전쟁터였죠. 이 둘은 신문을 한 부라도 더 팔기 위해서 자극적인 헤드라인, 끔찍한 범죄 보도, 화려한 컬러 만화까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옐로우 저널리즘이 바로 이 둘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쟁은 단순히 신문을 더 많이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훨씬 더 근본적인 싸움으로 번졌죠. 바로 그들의 최고 인기 스타를 과연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옐로키드라는 만화 캐릭터였습니다. 허스트가 돈으로 퓰리처 신문에서 옐로키드를 그리던 작가를 쏙 빼가버려요. 그러니까 퓰리처는 또 다른 작가를 고용해서 똑같은 캐릭터를 계속 그리게 한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두 개의 경쟁 신문에 서로 다른 작가가 그린 똑같은 캐릭터가 동시에 실리는 겁니다. 정말 기묘한 상황이죠. 이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캐릭터는 작가의 것인가? 아니면 그를 고용한 신문사의 것인가? 하지만 이 화려한 제국의 이면에는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이름 없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시즈라고 불렸던 거리의 신문팔이 소년들이었죠. 이 그래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1899년에 신문사들이 애들한테 파는 신문 도매 가격을 슬쩍 올렸거든요. 그러자 이 아이들이 똘똘 뭉쳐서 파업에 나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보세요. 퓰리처의 그 막강했던 신문 발행 부수가 36만 부에서 12만 부로 그냥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언론 제보를 거리의 아이들이 멈춰 세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퓰리처와 허스트, 이 거물들이 아이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비록 가격을 다시 내리게 하진 못했지만 아이들은 훨씬 중요한 걸 얻어냈어요. 바로 팔고 남은 신문은 신문사가 다시 사준다는 재구매 약속이었죠. 이건 유통망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증기기관 시대의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우리의 디지털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신문 제국이 던졌던 질문들,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과 똑같지 않나요? 사실은 누가 소유하는가? 새로운 기술은 일자리를 만드는가? 아니면 빼앗는가? 아이디어의 가치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뉴스와 선동은 어떻게 다른가? 이 모든 질문들을 우리가 구글이나 메타, 그리고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부딪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들의 제국은 종이와 증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국은 실리콘과 코드 위에 세워지고 있죠. 무대는 바뀌었지만 정보를 둘러싼 힘겨루기의 본질,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